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모든 것을 반만할 줄 안다면 그만하는 게 최선이야. 이 집은 내 거야. 아무도 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 필요 없어. 지혜, 널 위해 모든 걸 다 했어.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희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권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돕고 있나요? 아니면 폐를 끼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65세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이 가장 평화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주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고 푸른 정원을 가꾸고 남편과 함께 소박한 나날을 즐기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아들 가족을 돕기 위해 상경하는 여정은 건강상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가족애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 저 김영선 씨는 가족의 사랑이 가장 끈끈한 유대감이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끊임없는 희생이 사람들을 잊혀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게 만든다. 제 이야기는 자손을 돌보기 위해 평온을 떠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상처, 실망, 그리고 사랑의 희망 사이에서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저는 올해 65세인 김영선입니다. 남편 박준호 씨와 함께 경주시 인근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있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다. 도심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은 완만한 언덕과 길게 펼쳐진 논밭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다. 봄은 하얗게 피는 매화꽃으로, 여름은 옥수수밭으로 푸르고, 가을은 단풍으로 이글거리고, 겨울은 춥지만 맑고 때로는 온 지붕을 하얗게 덮는다. 준호 씨가 부산 조선소를 그만둔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느린 삶을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저는 여전히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느낍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병을 끓이고 마당으로 나와 함께 심는 채소밭을 구경합니다. 정원은 크지 않고 10평방미터에 불과하지만 배추, 대파, 무, 풋고추 몇 그루 등 갖가지 채소가 있다. 남편은 농담으로 이 채소밭은 우리 집 보물이야. 너처럼 신선하게 가꾸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했다. 마을의 이웃들은 모두 친절하다. 우리는 종종 집에 들러 채소를 주고 직접 만든 김치나 전통 떡과 같은 고향 음식을 공유합니다. 몇 집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 윤희자 할머니와 가장 친합니다. 우리 같은 노부인은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남편과 희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을 끝 개울에서 낚시를 자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마을의 정이 돈독해졌습니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한 가지는 부부가 함께 돌보는 작은 찻집이다. 가게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마을의 주요 도로변에 있다. 매일 오후 해가 누그러질 때 준호는 벚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마당에 의자를 내놓고 냈다. 경주에서 온 관광객들은 가끔 들러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고 떡 몇 조각을 먹고 새들의 지저김에 귀를 기울인다. 한 젊은 커플은 나에게 여기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평화롭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만 작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준호 씨가 부지런히 마당을 쓸어 담는 모습을,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나 찻집을 찾은 손님에게 웃음을 받을 때였다. 작은 것 같았던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날은 초겨울 아침이었고 쌀쌀하고 집 근처 들판에 안개가 끼었다. 겨울 김장 준비를 위해 정원에서 배추를 줍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저쪽 끝은 우리 며느리 지혜씨 목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약간 긴장한 것 같았고 나는 재빨리 야채 바구니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닿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혜야? 긴장한 것 같아. 그녀는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외손자인 도연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천천히 설명했다. 지혜 씨는 부부 일이 바쁘다며 서울로 올라와 잠시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그때 나는 놀랐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나는 이곳으로 이사온 이후로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산 적이 없고 수십 년 전에 떠난 분주한 장소인 서울에 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혜에게 말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준호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아이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시는 여기처럼 쉽지 않아요. 저녁 내내 생각해보니 착하지만 때로는 피곤해 보이는 며느리 지혜를 생각하며 3살에 가까운 도연을 떠올렸지만 좀처럼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 결국 나는 결정했다. 그만둬요. 조카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3일 뒤 옷을 몇 벌 챙기고 고추장, 깨소금 등 고향 음식을 조금 더 얹고 일찍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차가 마을을 떠났을 때 나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고 익숙한 삶의 일부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지혜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는 들끓었고 인파는 어지러울 정도로 붐볐다. 지혜 씨 가족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만 밟으면 현대성에 압도되는 고층 아파트 단지 15층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의 초창기에는 이곳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 낮에는 지혜와 남편이 출근하고 도연이와 함께 집에 있다. 손자는 매우 사랑스럽지만 도시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고향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 한 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때로는 끈질기게 울었다. 나는 그 작은 물건을 찾기 위해 아파트를 샅샅이 뒤져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밤에 그냥 누워있고 싶었다.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게 지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우연히 들은 대화예요. 방에서 빨래를 접다가 거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고 목소리는 작지만 긴장감이 넘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이 일을 알면 모든 것이 반드시 엉망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일부러 도청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슈퍼마켓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솔직하게 물었다. 얘야, 나는 내가 전화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 무슨 일 있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요. 지혜는 깜짝 놀랐지만 곧 웃으며 안심했다. 천만에요, 엄마. 그냥 사업일 뿐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초조하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다. 며칠 후 저는 지혜가 종종 짧은 전화를 받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시골의 평온함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지혜 씨 집에 처음 있을 때는 손자 도연 씨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뒤 도연이를 데리고 아파트 마당으로 내려와 놀았다. 그 소녀는 매우 활동적이고 뛰어다니고 미끄럼틀을 타는 것을 좋아하지만 멀리서 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불길한 일이 생길까 봐 깜짝 놀랐다. 서울은 고향의 고요함과 달리 붐비고 시끄러웠다. 처음에 지혜 씨는 너무 유쾌했고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의 눈빛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종종 작은 불평을 상기시키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느 날 거실에서 도연이의 장난감을 치우고 있는데 지혜가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엄마, 왜 아직도 장난감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저는 집이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조금만 힘내요. 나는 놀랐지만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알았어. 엄마가 더 잘 치울게. 말은 듣기에 간단하지만 지혜가 못마땅하다는 게 느껴진다. 다음 날 나는 더 일찍 일어나서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뭘 하든 지혜는 늘 불평할 점을 찾아내는 것 같다. 어느 날 그녀는 내가 끓인 국물이 충분히 담백하지 않다고 말했고
다른 날 도연이의 피부가 예민해서 빨래를 더 조심하라고 상기시켰다. 지혜가 신경질적으로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오후에는 상황이 더욱 긴장되었다. 그녀는 도연이가 방금 아이와 함께 그린 수채화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색은 바닥에 묻었어요. 끝나고 바로 치우려고 했는데. 지혜는 크게 소리쳤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집을 더럽히도록 놔뒀어? 내가 몇 번이고 신경 쓴다고 했잖아. 나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아이가 언제 장난치는지 눈치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혜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그때 내 아들 지훈이 집에 오자마자 긴장한 상황을 보고 말했다. 지혜야, 엄마가 많이 도와줘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지훈의 말은 지혜를 침묵시켰지만 가족 분위기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다른 날 저녁 지혜와 지훈이 파트너와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도연과 함께 집에 있었다. 아이를 재우려고 애쓰다가 전화번호부에 있는 항공번호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밧줄 반대편에는 빠르고 다급한 낯선 여성 목소리가 있다. 지혜의 시어머니 맞죠? 며느리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내가 알아야 할 지혜의 업무와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그날 밤 내내 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며 뒤척였다. 뭔가 정말 잘못되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겉모습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훈과 지혜가 유지하려던 평온함을 깨고 싶지는 않다. 그 다음 날 저는 지혜를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주 이상한 전화를 받고 항상 발코니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은 그녀가 일하러 갔을 때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 뭉치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큰 대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아마도 지혜의 불평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일이 아직 풀리지 않은 엉망진창으로 남아있을 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꽤 음산한 오후였고 잿빛 서울 하늘은 곧 비가 올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도연이를 재우자 지혜가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 배달된 꾸러미를 여러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고 부탁했다.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옷이나 가정용품과 같은 일반적인 용품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포장지는 포장되어 있었고 열어보니 안에는 서류 상자와 두툼한 봉투 몇 개,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힐끗 보았을 뿐 감히 많이 만지지 않았다. 돌아올 때 지혜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작정이다. 저녁에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패키지가 열린 것을 보고 그녀는 즉시 안색을 바꾸었다. 그녀는 테이블로 빠르게 걸어가 상자를 쳐다보고 나에게 돌아섰고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엄마, 이건 제 개인 소지품이에요. 맘에 들면 안 돼. 나는 그녀의 반응에 놀랐고 서둘러 설명했다. 열어달라고 전화했어요. 엄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러나 지혜는 말을 끊었고 목소리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번에는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나는 침묵했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당시 반의 긴장감은 배가 되는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지훈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들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왜 소리 질러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 한만 들고 침실로 곧장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훈은 난해한 듯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만 저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지혜는 나에게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내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소포에 그녀가 그렇게까지 비밀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전에 들었던 이상한 전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틀 후에도 지혜는 여전히 나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피곤해도 저녁 식사 때 나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나는 상황을 더 긴장시킬까 봐 패키지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도연이에게 죽을 먹이고 있을 때 지혜가 급해 보이는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다음과 같이 전화했다. 지혜야, 책상 위에 핸드폰 두고 왔어. 그녀는 찾으러 돌아갔지만 서둘러서 그녀의 가방이 책상에 부딪혀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혜가 급히 떠나자 허리를 굽혀 주워보니 은행에서 온 채무통지서라는 것을 알았다. 종이에 적힌 돈은 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출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서 지훈에게 묻고 싶었지만 내가 더 복잡하게 만들까 봐 두려웠다. 지혜 씨 가족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만 알고 제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잠들었을 때 나는 지훈과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아, 진짜 엄마가 너희 둘이 돈 문제 없냐고. 지혜가 요즘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피한 다음 한숨을 쉬었다. 이 심각하지 않아요, 엄마. 투자하기 위한 소액 대출일 뿐이에요.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지훈이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본 바로는 그 대출은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작지 않았다. 손자를 돌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아이들의 문제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저는 제가 영원히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나뭇가지도 뻐드렁 울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지훈이랑 도연이 아침 차려줬더니 지혜가 침실에서 나오니까 약간 표정이 안 좋아요. 그녀는 거실을 둘러본 다음 나에게 물었다. 엄마, 제 목걸이 보셨어요? 노란 실, 어제 화장대 위에 올려놔요. 나는 손을 멈추고 잠시 후에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못 봤어. 어제 도연이랑 거실에만 있었어요. 내 방에 안 들어갔어요. 지혜는 미간을 찌푸렸고 눈빛은 약간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강조했다. 전에 엄마가 내 화장품을 잃어버려서 조금 걱정된다. 잘못 잡았나 어디 뒀나 다시 생각해봤는데 나는 아연실색했다. 지혜의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격이었다. 그녀가 언급한 화장품은 내가 몇 주 전에 실수로 떨어뜨린 작은 화장품 상자이다. 그때 바로 사과하고 돈까지 주고 사줬는데 지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네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못 봤다고 말했어? 엄마는 어제 하루 종일 손주만 돌보고 집안일만 하고 내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지혜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녀는 침실을 샅샅이 살피며 서랍과 옷장을 뒤졌다. 방은 아수라장이 됐고 근처에서 놀고 있던 도연도 긴장한 분위기를 느끼며 울먹였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지훈은 작업실에서 나와 물었다. 이 무슨 일로 그렇게 시끄럽니? 지혜는 비난조로 지훈에게 돌아섰다. 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화장대 위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안 보여요. 엄마가 손잡이를 놓치셨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은 설명을 기다렸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때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했고 조용히 모든 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다.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엄마가 들고 있지 않아? 엄마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엄마 물건에서 찾아요. 나의 말에 지훈은 어색해 보였고 지혜는 집안을 계속 뒤지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는 목걸이가 책상 아래 작은 구석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목걸이를 든 지혜는 사과하지 않고 중얼거렸다. 다행이다. 잃지 않았다. 어제 제가 부주의했나 봐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기 위해 몸을 굽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은은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궁금했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그날 저녁 지혜가 잠들었을 때
지훈이 거실에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엄마, 오늘 아침 일, 지혜 대신 사과할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말을 잘 못 참아요. 나는 아들을 보고 실망을 숨길 수 없었다.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하지만 압박감은 그녀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엄마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둘이 버틸 수 있을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알아요. 그 애도 마음이 심란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희생해서 제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지혜는 욕실에서 목걸이를 발견한 후 짧게 한마디만 했다. 다행이다. 찾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아들의 가족에서 무시당하는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느꼈다. 그 모욕감은 내가 언제 아물지 모르는 깊은 상처와 같다. 나는 방을 나와 조용히 나의 작은 모퉁이를 돌았다. 마음이 무거워서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도연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아당기며 같이 놀자고 했지만 저는 그저 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식구가 다 먹고 도연이 자고 있을 때 지훈이 소파에 와서 옆에 앉았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지혜는 좀 예민해요. 그녀는 의도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완벽해지길 바랬을 뿐이에요. 실망한 눈빛에 말없이 지훈을 바라본다. 내 머릿속에 일련의 대답 없는 질문이 울려 퍼졌다. 제 아들이 변한 건가요? 제 감정을 존중하고 항상 생각하던 그는 이제 아내를 변호하지만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한숨을 참으려고 노력했고 어색하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지혜를 이해하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손자를 돌보고 밥을 먹고 집을 청소하고 결국 의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나는 그가 양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난처하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아들의 침묵이었다. 며칠 후 지혜가 여전히 나에게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목걸이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고 사과할 생각도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도연이를 돌보고 조용히 모든 일을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희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청소하던 중 전화로 지혜와 친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혜는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다. 정말 피곤해요.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시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냥 빨리 고향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놀라서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지혜의 눈에는 나의 노력, 내가 매일 하는 일이 그저 귀찮기만 했다. 그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하든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단지 내가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근데 지훈이랑 도연이가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어요? 저는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찬 채 거기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맞저녁 식사를 마쳤다. 지혜는 갑자기 의자를 당겨 나와 지훈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말했다. 지혜의 부모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의해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집이 좁긴 하지만 지혜의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돌보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일격을 가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지훈을 쳐다보고 솔직하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어디 계실 거야? 지훈은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은 말투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고향으로 돌아가 잠시 쉬어도 된다. 좀 더 여유가 되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즉시 큰 소리로 분노와 슬픔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왜 쉬어? 내가 즐기러 왔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시간과 정력을 희생하고 시골의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손자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이제 넌 날 쫓아내고 싶어?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인 지훈은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옆에 앉은 지혜는 즉시 끼어들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단지 너의 가족이 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엄마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도연이를 돌보느라 힘들잖아요. 엄마 생각밖에 안 해요. 지혜의 말은 관심처럼 들렸지만 한마디가 냉정하고 성실함이 부족했다. 나는 그녀가 하는 말마다 속셈을 분명히 느꼈다. 내가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은 이제 짐으로 여겨진다. 나는 일어나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혜, 엄마가 부담스럽게 느끼게 해준 게 뭐야? 처음부터 엄마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왜 엄마가 보이지 않는 사람, 낯선 사람처럼 이 집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혜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지훈이 손을 뻗어 막는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슬프게 했다면 미안해요.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이가 이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다. 엄마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잘 정리할 것을 약속할게. 나는 쓴웃음을 지었고 목소리가 멀어졌다. 불쌍한가요? 내가 내 폰만한 정리의 대가로 내가 쓴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는 이 가족의 일부로 간주되고 소중히 여기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여기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이나 지혜의 말을 더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훈과 지혜의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 씁쓸하고 고무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짐을 챙기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 자신을 조정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평생을 스스로 서서 지훈이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키웠다.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떠나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나를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다. 지혜가 끼어들자 목소리는 날카롭고 도전적이었다. 엄마, 우리도 자기 삶이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영원히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저희도 가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지혜의 말은 내 마음에 무거운 타격을 가하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잠자코만 있던 지훈에게 눈을 돌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내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떨렸다. 지훈아, 넌 내 아들이야. 넌 왜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 서 있니? 엄마 생각 안 해. 지훈은 어리둥절해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결국 대답했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알아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슬퍼하고 싶지 않지만 지혜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머니는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나는 매우 감사하지만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싱겁게 웃었고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차분했다. 고마워, 지훈아.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과 정력을 다해 키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알겠어요. 나에게 엄마는 임시 가정부일 뿐이고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잊고 싶은 부담이다. 나는 이 분위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희망의 문을 닫고 싶은 것처럼 덧붙였다. 엄마, 이 시대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도 개인 생활이 필요하고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모두가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나는 몸을 돌려 차갑게 지혜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지혜야, 엄마도 너처럼 생각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는 평생을 살았지만 아들과 손자를 위해 편안함을 포기하고 모든 불평을 받아들이며 단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엄마에게 직접 하세요라고 말한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랑은 필요 없어. 저는 제 방 밖으로 나와 제 작은 구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구석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내 맞은편에 앉아 후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엄마가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는 널 이해해. 양쪽에 있는 애는 정말 어색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난처할 필요 없어요. 엄마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가족을 잘 돌보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지훈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해요. 나는 그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찻잔 속 차가 식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모녀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낯설어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가 여전히 긴장되었을 때 지훈은 갑자기 큰 소리로 침묵을 깼다. 엄마,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엄마가 여기 온 것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온 것이다. 엄마가 불편하면 집에 가도 돼. 그 말들은 마치 천둥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돌보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던 내가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그런 냉정한 말을 한다. 지금 그의 눈에는 나는 다름 아닌 말썽꾸러기이다. 속상하면서도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본다. 지훈아, 너 엄마한테 했던 말 까먹었어? 엄마가 여기 오면 존중받을 거라고 약속했었어요. 이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엄마를 밀어내요? 지훈은 외면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알아요. 그의 마음도 아마 쥐어뜯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들의 침묵은 나를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할 뿐이에요. 옆에 서 있던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허리를 굽혀 전화기를 확인하고만 있었다. 상처를 연장하기 싫어서 나는 몸을 돌려 방으로 걸어갔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고통, 분노, 절망 등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며칠 전부터 방구석에 놓여있던 가방을 바라보았다. 나는 물건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다. 도연이를 위해 짠 모직 수건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들고 조용히 접으며 수건을 둘둘 감을 때마다 그의 귀여운 미소를 떠올리며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옷들은 간단하지만 멀쩡하며 각각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닫았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빨리 떠날 날이 올 줄은 몰랐고 이렇게 쓰라린 처지에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아들의 가족의 수용과 자리를 희망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직 이슬이 내리고 있었고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가서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놓았다. 지훈, 지혜, 엄마 고향에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부터 당신 가족을 돌보세요. 나는 너희를 비난하지 않지만 나는 평화가 필요하다의 행복하자. 나는 잠시 멈춰서서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한때 후손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던 곳이었지만 결국 완전히 소외감을 느낀 곳이 되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서울 아침의 추위가 느껴졌다. 바람이 불고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추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천천히 걸었고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었다. 내가 경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른 오후에 약한 햇빛이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시골의 공기는 내가 방금 떠난 답답함과는 거리가 먼 내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평화롭다. 택시가 현관 앞에 멈춰서 캐리어를 내려놓기도 전에 준호 씨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사색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질문도 비난도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만지는 말일 뿐이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자녀들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거기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목이 메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보낸 날들에 쌓인 모든 감정이 갑자기 솟구쳤다. 비난, 차가운 눈빛, 실망,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바로 그 아이로부터 받은 배신감까지 모두 슬로우 모션으로 떠오른다. 준호 씨가 다가와 내 손에 가방을 들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집에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 타줄게. 익숙한 부엌에 앉아 주전자에 올림. 베란다에서 부는 바람 소리.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는 것과 같은 모든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준호 씨는 녹차 한 잔을 내 앞에 놓고 옆에 앉았는데 눈빛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다.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지혜의 가혹한 말, 지훈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말을 끊지 않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 말을 완전히 들어주었죠. 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눈물이 손수건으로 흠뻑 젖었다.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알아요. 제가 쓴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마치 그들의 삶에 들어오는 외부인처럼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지훈이 바뀌었어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빛을 지었다. 아이들은 다 컸고 그들의 삶은 압박감과 속셈으로 가득 차 있다. 때때로 그들은 이를 때까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계속 상처를 줄 수는 없다. 지훈이란 손자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본인도 사랑해야 해요. 나는 침묵했고 그가 한 말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지만 또한 내 마음에 대한 해독제였다. 그래, 나는 희생했고 노력했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날 오후 나는 정원으로 나가 준호 씨가 집을 비운 동안 돌보았던 배추밭을 구경했다.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는 부활의 상징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향 하늘의 향기를 느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지훈이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익숙한 집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여성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모든 이야기, 사소한 세부사항과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이야기하면 준호 씨는 더 이상 본래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는 똑바로 앉아 내가 그에게서 거의 볼 수 없는 분노를 눈에 띄었다. 말 한마디 없이 수화기를 들고 지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거기에 앉아 손으로 허벅지에 수건을 조이고 그는 전에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아빠야. 너는 엄마를 울게 하고 그런 부끄러움으로 너희 집을 떠나야 하는데 미안하지 않니? 줄 저쪽 끝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가 작고 떨린다. 아빠, 저 아니에요. 그러나 준호 씨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끊었다. 아직 자존심이 좀 있다면 즉시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너는 나를 외부인처럼 대하셨니? 내가 한 말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나는 지훈이 침묵하는 것을 보았다. 저쪽 끝에서 한숨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준호 씨는 멈추지 않았다.
죄송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기적이면 이제 더 이상 이곳을 당신의 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부모님은 가족을 무시하는 아들이 필요 없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내 심장을 조이게 했다. 마음속은 여전히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외아들이었고 이제 이 관계는 끊어질 듯할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 처음부터 나를 막았어야 했고 내가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그 말들은 위로와 같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진정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도 못 자고 마음속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지훈 씨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나요? 다음날 아침, 내가 집 뒤 작은 정원을 청소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까 지훈 씨 번호가 뜨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목소리는 밤새 잠을 못 잔 것처럼 신소리로 울려 퍼졌다. 엄마 죄송합니다. 내가 틀린 거 알아. 내가 엄마를 슬프게 했고 상처를 줬어.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엄마가 제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마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엄마로서 나는 분노를 영원히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말실수를 고칠 필요가 없어. 당신이 진심이라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보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희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 대화는 끝났지만 그 여운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상황이 정말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의 지위를 조금 되찾았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묵묵히 참는 엄마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서 마땅한 존경을 받는 엄마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른 나무 줄기를 휘몰아치는 늦겨울 오후, 나는 작은 부엌에 앉아 준호 씨가 정성껏 가꾸어 온 배추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문 밖을 보니까 지훈이랑 도연이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 집에 들어와 도연이를 데려오는데 이번에는 여느 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내 조카를 내려놓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라서 반응도 못하고 지훈이 문맨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엄마에게 용서를 빌어요. 나는 엄마가 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했어. 미안해. 고개를 숙인 채 내 손을 잡고 있는 도연이를 보며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정해야 합니다. 제 일부는 제 아이들과 손자들을 껴안고 싶고 모든 고통을 없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남긴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 수 없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한 다음 천천히 말했다. 지훈아, 너의 사과가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엄마가 받은 상처를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엄마가 시간이 필요해. 만약 당신이 진심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이해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엄마가 이런 말을 다시는 듣지 못하게 해. 지훈은 미안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 약속해요. 바꿀게요.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수건으로 뺨에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았다. 지훈과 도연이 떠나자 나와 준호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나무문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가 옳았어. 때때로 부모가 되는 사람은 영원한 희생이 아니라 존중을 필요로 한다. 지훈이가 알아줄 거라고 믿고 그냥 시간만 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계속 참고 맹목적으로 희생하지 않고 감정을 우선으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날 저녁, 낯익은 집의 희미한 불빛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평화로웠다. 미래가 어떨지, 지훈이가 정말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와 존중을 받으며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